나혜석 그 화백님이 안타깝게도 쉽게 말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남편 김우영이 이제 네. 법학 공부를 하러 베를린으로 이제 가게 돼, 네. 독일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혼자 남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자신의 친구, 이제 네. 최린이라는 친구한테 좀 이렇게 맡깁니다. 아, 내 와이프를 좀 잘 이렇게 네. 보살펴줘 이렇게 했는데 그 보살핌이 도가 넘은 거죠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문제점이 이제 그런 어떤 국민화가를 제외하고 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바람기가 굉장히 심했던 이제 분입니다. 그 결혼한 부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다 칼로를 만나면서 그 두 번째 와이프와 이혼을 하면서 프리다 칼로와 결혼을 해요. 이제 프리다 칼로와 결혼한 이후에 또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게 이제 그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 불륜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진짜.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방구석 미술관 저자 조원재입니다. 네. 네, 저희 이번에 지금 방구석 미술관 2권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전부터 방구석 미술관 1권이 작년에 나왔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재작년에는 재작년인가요? 시간이 빠르죠? 아, 네. 재작년에 나오고 또 이제 이번에 방구석 미술관 2권이 나오고 계속 지금 스테디셀러예요.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이 미술가들의 삶을 통해서 삶 안에서 예술이 나온다라는 그 어떤 제 어떤 통찰? 그거를 이제 독자분들에게 더 좀 쉽고 재밌게 좀 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 쓰여진 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미술을 모르시는 분들도 미술을 전혀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접하실 수 있게 미술과 좀 함께 쉽게 편하게 만나실 수 있게 제가 고민을 해서 쓴 저한테는 작품이죠.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미술관을 네. 뭐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그러니까 뭐 얼떨결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가서 뭐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작가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번에 나온 이 편을 보면서 정말 나에서 그분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구나. 그렇죠. 네. 뭐 김환기 저는 그분의 그 어떤 그림보다도 뭐 음. 달 항아리 이런 게 저는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달 항아리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왜냐면 익숙한 미감이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네, 그림 그럴 너무 수 있죠.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편을 보면서 한국에도 이렇게 대단한 화가분들이 많이 있구나. 네. 이렇게 느꼈어요.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쓸 때 궁금했어요. 저희 한국 사회에 계신 독자분들께서 한국 작가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실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네. 책 나온 이후에 이제 제가 리뷰를 쭉 보거든요. 근데 그 리뷰를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정희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섭, 백남준밖에 몰랐는데 맞아.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을 알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우리나라 작가분들도 정말 많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어서 저도 요즘에 책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화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이제 방금 나혜석 화가를 말씀드렸으니까 네.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나혜석이라는 분을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처음 알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신여성이라는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너무 기구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분 그림이 남아 있는 것도 뭐 별로 없다, 그렇죠. 네, 없다고도 없죠.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대한민국 그 서양 화가사의 최초의 여성 화가신데 그렇죠.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떤 의미를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제가 책을 제대로 잘 읽었네. 근대 미술 들어오면서 이제 서양화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네. 서양 문물들과 함께. 그래서 처음으로 서양의 유화라는 것을 배워서 네.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소개한 첫 번째 여성 서양 화가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러한 어떤 미술 사적으로 이제 의의를 따지자면 네. 그 나혜석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나혜석 같은 경우는 나부잣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잣집이었어요. 네, 부잣집에 잦으셨고 그 당시 때 사실 서양화를 처음으로 유학을 가서 배울 수 있었는데 유학을 가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에 경제적인 여유는 좀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그랬고
전 과목 평점 99점. 와. 네, 공부도 엄청 잘하신. 다 가지셨네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학까지 가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조선 여성 처음으로 이제 서양 유화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배웠는데 네. 그 배우신 학교에서도 사실 그 서양 유화를 전공하는 여학생이 전체 2%밖에 안 됐었대요. 되게 도전적이신 분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자기 스스로 뭔가 스스로 신여성으로서 개척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책임감이라고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서양 유화를 배우는 과정 안에서 되게 또 중요한 하나의 사상을 좀 또 습수를 하게 되는데 서양에서 온 그게 이제 여성주의죠. 여성주의. 결국에는 이제 한국 사회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나혜석이 집중을 한 활동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붓을 들었죠. 붓을 들어서 서양 유화를 그립니다. 캔버스에. 근데 우리가 또 이게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게 나혜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펜으로 문필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혜석 관련된 글들도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정말로 거짓말 아니라 진짜 잘 써요. 사람이 쓰셨나요? 모든 그 장르를 다 쓸 줄 아는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설, 수필, 그다음에 희곡도 쓸 수 있었고 논선물도 쓸 수 있고 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었던 그러한 문필가였고. 너무 멋있는 분인데요. 아, 네, 멋있어요. 여기서 한번 근데 읽어보시면. 이분이 참 삶이 너무 기구하더라고요. 그쵸, 기구하죠. 네. 그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는 기구하진 않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신여성 엘리트로서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신 건데 네. 그 이후의 삶이 좀 기구해집니다. 남편 김우영,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김우영 분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두 분 다 서로 사랑을 해서 자유 연애로 결혼을 했고, 네, 그 두 분 다 시기에. 그 시기에 실제로 신혼생활도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행복했다라고 보여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기죠.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세계 일주를 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혜석 그 화백님이 안타깝게도 쉽게 말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남편 김우영이 이제 네. 법학 공부를 하러 베를린으로 이제 가게 돼, 네. 독일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혼자 남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자신의 친구, 이제 네. 최린이라는 친구한테 좀 이렇게 맡깁니다. 아, 내 와이프를 좀 잘 이렇게 네. 보살펴줘. 이렇게 했는데 그 보살핌이 도가 넘은 거죠, 이제 그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최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나혜석 화백님이 그때 이제 그 유혹에 이제 살짝 넘어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파리에서 이제 한인 사회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이게 고쳐지기 쉽지 않죠. 네.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랑하는 신뢰의 관계로 부부를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상황이 악화가 엄청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나혜석이 전 재산도 분할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양육권도 이제 남편이 가진 상태로 완전히 그냥 내쫓겨나게 되고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불륜이라는 네. 그 이유로 이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돼서 쫓겨나는 거는 친가 쪽에서도 이제 그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그 친가 쪽에서도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연락 자체를 이제 끊고 살죠. 그러니까 나혜석 화백이 완전히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게 돼요. 그러네요. 그 이후로도 나혜석 화백님이 굉장히 노력을 해요. 본인 네. 스스로 화가로서 네. 이 사회에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본인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회 그 당시 때 어떤 몰이해라든지 그것을 좀 극복하기가 힘들었어요. 사회적으로 사실상 거의 매장이 맞아요. 되는 거죠. 매장이 되면서 작품도 판매가 되지 않고 네. 결국에는 쓰던 글도 이제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50대 나이에 좀 무연고자로 그렇죠. 저는 그거 생을 다하게 보면서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분이 진짜 무용고자로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나혜석 화백님이 되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 최초의 서양 화가로 이제 불리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나혜석 화백이 포함되고 이제 고이동, 김관호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최초의 서양 1세대 화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서양화를 처음에 그리시다가 나중에는 중단하시거나 포기를 하세요. 한국화로 전향을 하거나. 왜냐면 그 당시 때 워낙 수요가 없고 이해 자체가 몰이의 상황이니까 서양 유화라는 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사실 그 자신이 배웠던 서양화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화합을 이어가면서
했던 유일한 어떤 1세대 화가 하면 사실 나혜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러한 모습들을 후배 화가들이 직감적적으로 사실 보게 돼요. 그 남편과 이혼하고 고통에 있을 때 그 충남 예산의 수덕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오래 머물게 돼요. 네. 근데 머물 때 그 제 책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이육로 화백 네. 님이 젊었을 때 이제 그 수덕사에 찾아가서 그 수덕여관에 있는 나혜석을 만나서 되게 예술적으로 많은 소통이 있었다라는 그런 좀 기록이 있고, 장우철 화백 같은 경우도 어린 나이 때, 더 네. 어린 나이 때 그 수덕여관에 수덕사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나혜석, 그림 그리는 나혜석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작지만 작은 에피소드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네.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감의 원천과 기억이 될 수 있거든요. 나혜석이 그 당시 때 이육로 화백님과 그다음에 장욱진 화백님한테 어떤 얘기를 그때 해줬을까, 이런 네. 것도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궁금하네요. 되게 궁금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드라마로 영화로 나오면 네. 대박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미술의 눈을 뜨게 만든 책이에요. 제가 이 정도 극찬을 진짜 저는 네. 솔직히 네. 2편을 먼저 보고 2편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2편 한국 화가 내가 아는 것도 네. 없는데 재미가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사실 이제 어느 분이 네. 어느 그림을 그렸는지 좀 헷갈리긴 한데 이제 그런 건 헷갈려도 돼요. 전혀 이름이 상관없어요. 낯서니까 네, 전혀 상관없어요. 어. 정말 근데 진짜로 좀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근데 이거 지금 나온 김에 드리는 게, 이 작품이 누구 작가 거지? 이런 거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미술을 사랑하고 오랜 시간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칭이 돼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미술 문외한이야, 미술 어려워,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작가 이름과 그런 거 매칭되기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그 물체 자체, 어떤 한 인간이 토해내온 물체 자체를 그냥 보시고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조해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이나 학술적인 측면이나 작가의 이름을 매칭하거나 제목의 이름을 외워야 돼, 작품의 이름을 외워야 돼, 제목을 외워야 되는 것들은 부차적인 거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미술 작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작품을 즐기기 때문에 드리는 게 말씀이에요. 저는 작품을 볼 때 아무 기반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미술을 오랫동안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체를, 이 작품이라고 사회적으로 명명된 물체를 내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생각과 느낌의 창조 놀이가 가장 본질이라고 하고,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엄청 지적인 쾌감이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프리다 칼로. 칼로. 그분은 멕시코의 국민화가죠. 그리고 그 국민화가예요. 그래요? 실제로 그 멕시코 지폐 500페소를 보면은 그분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가 앞면에 리베라. 있고 뒤편에 네. 프리다 칼로가 있죠. 어떻게 남편도 화가였죠? 남편도 멕시코의 국민화가예요. 아. 둘 다 국민화가이자 국민 부부죠. 그래서 멕시코에 가면 이 둘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 만나면 무조건 프리다 칼로, 디에고 리베라면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중섭과 같은 분이고 박수웅과 같은 분이고, 굉장히 뭐 거기서는 모르면 감죠.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이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두 분 중에 프리다 칼로가 더 힘든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디에고 리베라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너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되게 하고 싶은 걸 하시고 사신 분이고, 프리다 칼로는 역시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최대한 표현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의도치 않게 육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살면서 되게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척 하자면 소아마비였나? 날 그렇죠. 때부터 오른발이 힘드셨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임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몸. 그때 이제 사실 교통사고가 진짜 심했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쉽게 말해서 전체 몸의 뼈가 다 으스러졌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진단 나온 게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척추가 세동강이 나고 골반이 세동강이 나고 그리고 다리, 어깨 다 성한데 다 부러졌어요. 모든 뼈들이 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대를 지망했었는데 그 자신의 그 병을, 그 교통사고를 치료하는 치료비로 그 의대 비용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대를 가야 더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남자친구까지도 떠나버립니다. 맞아. 다쳐버리니까 남자친구가 떠나버려요. 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18살 소녀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겠어요. 평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때는 본인의 자신의 그 민낯을 보지 못하거든요. 잘. 근데 자신의 밑바닥으로 가서 자신의 사회적인 모든 허울이 다 벗겨지고 네. 오로지 자신의 진짜 물질적인 존재, 자기 자신을 그냥 딱 볼 수 있는 밑바닥의 순간에 놓여질 때 네. 진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아, 근데 그 프리다 칼로가 16살 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쵸. 사고 나서 자신의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남자친구 헤어지고 그냥 완전 다 뼈가 으스러진 자신을 딱 보고 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을 표현해야겠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민낯을 본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피하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피하고 그때 자신의 인생의 굴곡에서 자신이 원치 않아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지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진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디에고 리베라를 만납니다. 사실 이제 디에고 리베라 이 당시 때 이미 멕시코의 국민 화가였어요. 멕시코가 그 스페인 식민지 500년, 400~500년의 역사 동안 그 이전에 멕시코의 인디오들의 역사가 네. 완전히 잊혀져 있던 거였죠. 우리의 일제감정기 그 이전에 조선의 우리의 그 정신과 문화 유산들이 많이 잊혀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네. 분투를 하거든요. 네, 그 예술가 담았는데 역시 디에고 리베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페인 식민지 이후에 그 유구했던 과거 멕시코 인디오들 원주민들의 역사를 다시 끌어와서 그걸 벽화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 그림만 봐도 멕시코 국민들이 우리의 멕시코는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갖고 있고 네. 우리 이 민족성을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고양시키는 네. 벽화들이에요. 아, 그래서 멕시코 디에고 리베라가 그 대표 주자였고 네. 그래서 그 이미 국민화가 되어 있는 상태의 디에고 리베라를 프리다 칼로 만난 겁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둘이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문제점이 이제 그런 어떤 북미나가를 제외하고 사적으로 굉장히 나쁜 남자. 이제 바람기가 굉장히 심했던 이제 분입니다. 그 첫 번째 결혼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 결혼한 부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아.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다 칼로를 만나면서 그 두 번째 와이프와 이혼을 하면서 프리다 칼로와 결혼을 해요. 아. 이제 프리다 칼로와 결혼한 이후에 또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게 이제 그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 아, 불륜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진짜 막장 드라마예요. 이건 정말 격이네요. 막장이죠.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 좀 사실 우울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고통을 이제 캔버스에다 이제 쏟아 붓기 시작해요. 되게 직설적이에요. 표현하는 게 숨기는 것도 없고 네. 은유하는 것도 없고 돌려 말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운 거 그대로를 그냥 그려내는 거예요. 결론은 리베라와 음. 칼로 음. 누가 더 유명할까요? 둘 중에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세계적인 인지도로 봤을 때는 프리다 칼로가 압승이죠. 왜냐면 제 생각에는 둘의 어떤 그 주제의식의 차이고 화풍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에고 리베라는 되게 국민적인 벽화를 그렸단 말이에요. 네. 벽화로. 그렇죠. 멕시코의 역사와 멕시코의 정신을 담는 벽화이기 때문에 멕시코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정말 우리나라의 이순신 같은 어떤 네. 영웅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그 멕시코의 역사가 담긴 그 그림이 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낀 고통, 네.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담아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누가 봐도 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미 워낙 프리다 칼로는 많이 알려져 있죠.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네. 다음 질문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라에 있는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것들 하나씩 드려볼 건데